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한때 제 코가 석자였던 거래소 코스피 형님이요. 이제는 아우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아우가 연일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의 최고치를 경신했던 한때 부러웠던 아우가요. 오늘은 560선까지 장중에 깨는 모습, 기술적인 지지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형님이라고 지금 남동생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00선을 3일째 지키면서 5월 멋지게 마무리했던 코스피 형님도 6월 들어서 초반부터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6월에 서머랠리 기대감도 나왔지만 초반에 고전하는 분위기는 역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외로 뉴욕 증시는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상 질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마감부터 체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가 0.9%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도 역시 0.3% 가까이, 0.6% 가까이 올랐군요. 자, 오른 내용의 질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49.0. 전달이 50점 몇이었고 이번 달에 전달보다 약간 안 좋아지면서 50.2 이렇게 전달보다 조금 부진하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은 나와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49가 나와버렸습니다. 4년 내 제일 안 좋아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럼 주식시장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올랐다 이겁니다. 양적 완화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서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지표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빠졌던 장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은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었죠. HS 집계했을 때는 역시 7년 내 가장 안 좋았던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볼 수가 있었고 연달아 미국 쪽 제조업 경기도 4년 내 최악이라는 지표를 연이어 확인하고 나서 유럽 증시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영국이 0.8% 후반대, 독일과 프랑스가 모두 0.7%대 내림세를 기록했죠. 네, 이것이 정상이었었는데 유럽은 사실 빠졌지만 뉴욕은 어거지로 좀 올랐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고요. 결과적으로 건설 지출은 조금 좋을 줄 알았는데 건설 지출마저도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어쨌거나 지표가 이렇게 모두 부진하자 달러화는 전 방위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N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부터 벌써 98엔대 들어갔다 장중에 그런 소식이 있었었는데 100엔대가 무너졌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외환 증시에서 N달러 환율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99엔대로 들어간 N달러 환율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100엔대 돌파를 좀 준비를 했었다가 하지만 여의치 않았었죠. 103엔대까지 들어가서 우려가 깊었었는데 결국 다시 100엔대를 그렇게 어렵게 뚫었었던 100엔대를 다시 하향 돌파하면서 99엔대까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에 일본 증시가 얼마나 빠지고 또 의외로 반등하고 있을까요? 일본 니케이의 모습은요. 현재 13,000선을 위협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 가운데 현재 모습은 오른쪽입니다. 자,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오늘 분봉상 얼마나 쇼를 했는지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시가였고요. 13,900라인에서 출발했는데 곧바로 밀렸죠. 쭉쭉쭉 밀리다가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10시 조금 못 돼서 13,000이 거의 깨지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분봉을 좀 보셨었는데 일봉상 이렇습니다. 자, 이때 이제 13년의 최대 폭락 이후에 약간의 반등도 있었지만 양봉도 한번 세워봤지만 사실상 거의 시가보다 무조건 종가가 낮았던 최소한 비슷하거나 거의 낮았던 음봉 진행이 많았죠. 양봉이 딱 한 번 나왔었고요. 거의 흘러내리는 차트 이렇게 막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61선 라인은 어제 종가 정도 13,500 라인은 지켜줬었어야 했는데 어제 종가상 사실상 약간 걸쳐 있었고요. 오늘 추가 하락을 했지만 일단 양봉으로 또 한 번 막아보려 합니다만은 이 추가적인 하락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상 일본 증시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으로 반등 시도하는 분위기고요. 우리 코스피는요, 장중에 역시 의미 있는 라인 마디 지수를 내주었습니다. 1980도 깼는데 현재 우리 코스피 모습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1982.69, 80선 라인 때임은 분명합니다. 퍼센트로는 0.3%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일단 이틀 연속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장중 흐름 역시 준비했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흐름 초반은 뭐 좋지는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2천 정도 바라보는 움직임. 그러니까 장 초반에 2천은 못 들어갔는데 2천이 이제 조금만 되면 갈 듯한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도 할 듯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조금 전부터 곧바로 1980선대 라인에서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현재 상태 수급 보여드립니다. 외국인 돌아왔네요. 전일 변심했는데 외국인이 컴백했고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밀릴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의 현물 매도가 영향을 주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수급에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제 컴퓨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시장의 문제는요. 코스피가 1980으로까지 밀리는 것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 때문입니다. 6,300계약 정도 팔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오늘 1,2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비차익이 얼마입니까? 1,100억 정도 이상이나 나오고 있죠. 이것을 이제 거의 다 외국인이 밀어내는 물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비차익으로 8,500억 정도 정리하고 있고요. 일별로 보더라도 비차익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집계가 됩니다. 자, 2,000억, 3,000억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혔던 오늘까지 포함하면 한 3일 동안 이 프로그램 전체는 비차익과 차익으로 구성되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켰었죠? 오히려 차익은 플러스로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에도 프로그램은 3천억이나 2천억 이상 이렇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비차익에서 이런 엄청난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기관의 현물 매도와 함께 시장을 좀 붙들고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더 걱정이다. 어떻게 아우야? 제가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었잖아요. 코스닥의 현재 낙폭 체크합니다. 1.46%, 거의 1.5%가량 하루 만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코스닥은 나흘 연속이나 빠졌습니다. 4거래 연속. 오늘까지 5거래일째 빠지고 있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이렇게 빠지더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곧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빠지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4일 연속 빠졌었는데 오늘도 시작하면서부터 밀리더라. 계속 밀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561.04. 물론 이 포인트에서는 560을 잠깐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팔까요? 앞서서 한 4거래 연속 밀릴 때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매도군요. 외국인 물론 장초반에 약간 사기도 했었습니다만 곧바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먼저 팔았었고 지금까지도 살 생각이 일단 매도 강도로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이죠. 개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잠깐 수급 상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 이제 588점 몇 찍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샀는지요. 자, 그것이 한 3일, 4일 정도 전이 될 텐데 개인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코스닥을 샀다라는 겁니다. 지금 5천억, 4천억, 8천억, 6천억, 도합 한 2천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개인들은 코스닥에 목숨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개파락했었죠. 1,130원대 안착 여부가 관건이었었는데 어느덧 1,120원이 깨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 영향 지표 부진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띄었기 때문이죠. 오늘 1,122.40 정도 움직입니다. 5원 정도 하락합니다. 낙폭이 많이 줄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의 장중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대별 원달러 환율의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자, 시가가 이제 7원 정도 빠진 1,121원이었는데 곧바로 1,119원 50전까지 내려가면서 8원 50전가량 추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죠. 5원 정도만 빠지면서 1,120원을 일단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지표가 별로 안 좋아서요. 미국 쪽 제조업 지표가 4년의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띄었고 우리 원달러, 엔달러 같이 하락한 역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엔달러도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99엔대 정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98엔대가 쉽게 깨지는 분위기는 아니어서요. 일단은 미국의 고용지표 주 후반에 나오는 것이 외환시장 동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오늘 장중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됐듯이 원달러는 일단 1,130원 안착은 실패했지만 1,120원대 추가로 이제 하향 돌파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 FX 시장까지 한번 둘러봤고요. 이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이 밖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었던 삼성전자. 하지만 막판에는 배신했었죠. 오늘도 추가 하락합니다. 152만 7천 원. 언제나 장 초반에 좀 강했었다가 오후장에 빠지는 이후 삼성전자만 봐도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밖에 자동차는 좀 강세죠. 왜? 엔달러 환율 엔저가 조금 더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기아차가 이제 6만 원대 완전히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난리인 통에 하이닉스만은 3만 2천 원대 역시 아주 조용하게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을 조금 최근의 모습 보면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지만 외국인들이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어 라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보시겠는데 분위기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네, LG화학 오늘 좀 다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소폭 오르지만 역시 반등폭 강하지 않습니다. SKT도 아직은 좀 조용한 모습 20만 원대 초반인데요. 오늘은 나머지 종목을 조금 더 준비해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순에서요. 자, 눈여겨 보여지는 것이 딱 한 종목이 있네요. 뭡니까?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2.75%가 급등하면서 현대중공업이 20만 원대 완전히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가 거의 20만 원이었는데 오늘 그대로 5,500원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와 조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입니다. 먼저 현대제기아차, 모비스까지 봤고요. 최근에 추세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쌍용차도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그 밖에 타이어도 다시 살아나네요.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모두 2%대 상승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 주는 좀 어떤지 역시 보겠습니다. 성화이텍이 하한가 이후에 곧바로 반등을 못했는데 오늘은 반등하네요. 하지만 역시 강보합권으로 반등도 강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안 봐도 뻔합니다. 하한가 이후에 반등 못했고 오늘도 반등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차트가 성화이텍 차트가 되겠죠. 화신과 세종공업 2%대 오늘 같이 이제 동참을 좀 못하고 있고요. 만도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이 종목이 자동차 변속기 만드는 부품 회사인데요. 어제 기관이 산 종목 가운데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스몰캡인데도 기관이 이 종목을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전일에도 급등시켰는데 오늘 기관이 또 아마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키는 줄 압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조금 핫한 숨은 진주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추세적으로 조금 괜찮습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뭐 가격 메리트 때문에 올랐든 간에 추세는 좀 괜찮았었죠. 물론 이제 일부 현대건설과 같은 건설주 가운데도 괜찮은 차트를 그린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역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여기까지 빅3가 2% 내지 3% 이상씩 오르고 있고요. SX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역시 비슷한 폭으로 상승합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조선주 여기서 팁을 곧바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역시 탑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아닌가요? 예. 차트를 보시면 아니라는 생각은 곧바로 드실 거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바로 이 차트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이미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늦은 것은 아닌가? 일단 전 고점이죠. 35,000원대 라인 정도 삼성중공업의 경우 조금 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이 확실히 돌파가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오면 팔려가는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매물대 소화하는지 여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일단 한 4만 원 내지 38,000원까지는 올라가겠죠. 조선주 첫 번째 팁은요. 일단 전 고점을 뛰어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차트를 열어보죠. 오늘 제 컴퓨터가 조금은 느린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더 남아있죠. 역시 전고점 돌파 확인 이후에 매매하심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반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 원인으로 나오는 얘기는 바닥 확인이 좀 지났다.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물론 기대감입니다. 업황이 아직 좋아지는 않았고요. 때문에 조선주 팁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선주는 싼 그런 어떤 수주를 해서 사실상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건설주와는 많이 다릅니다. 셰일가스 관련해서 고부가가치선 수주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수주하는 게 물론 이제 저가 수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탑픽으로 사실상 삼성중공업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넘는지 체크가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하나의 나온 전문가의 의견은 뭐였냐면요. 제가 오늘 조선주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조선주가 오르는 거는 기관이 수익률 게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관이 살 종목을 없으니까 이제 조선을 건드리는 거다. 바닥이 지났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때문에 기관이 사서 단기적으로 정도만 매매해야 되지 외국인이 사는 조선주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면서 매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약간의 현금화 내지는 단기 정도의 매매로만 제한적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죠. 조선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확실한 거는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어찌됐건 좀 약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X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에 한번 급락을 했었었는데 우리은행에서 SX 지분 모두 다 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덕수 회장이 제발 우리 계열사 이렇게 연결 구조 고리를 좀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글쎄요. 지금 오늘은 정부 쪽에서도 압박을 좀 넣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두로요. 물론 관치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일단 SX는 밀리고 있고요. 메탈 엔진 조선해양은 반등합니다. 패노션도 소폭이지만 하락이네요.
시장의 핫한 테마 스마트 그리드 오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요.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 테마 말고 또 하나의 테마가 여기 이제 합류를 했는데 종목이요. 바로 그것이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이 한 30만 킬로와트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호재성 뉴스에 오늘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옴니 시스템은 지금 거래 정지됐고요. 누리텔레콤이 7% 정도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스마트 그리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는 약간 매물이 나오는 중이네요. 사마 콘덴서 그룹도 오늘 52주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참고하시라고 역시 보여드리는데 오늘 거의 다 상한가 행진이고 콘덴서가 가장 약한데 오늘 역시 두 자릿수 상승 정도로 동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의 핫한 오늘 코스닥의 중심주 젠백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개장하기 전에 젠백스가 일반적인 포털에 검색어 1위로 올라섰을 때부터 좀 심상치 않다 했습니다. 왜? 셀트리온 젠백스 뭔가 1위로 올라오면 안 좋은 소식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 틀린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최장암 임상 3상 관련해서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이미 들려온 소식이어서 점 하한가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젠백스발 바이오주에 대한 역풍이 오늘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나가던 셀트리온도 붙잡혔고요. 메디톡스, 메디포스트 그리고 시젠, 차바이오의 많게는 5% 가까이나 같이 좀 휩쓸려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부진한 건 이 같은 바이오주가 한 섹터 무너진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상한가 치는 제약주가 있긴 하더라고요. 바로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천연물 신약에 관해서 미국 쪽 진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11,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 실적 관련해서 오늘 주가에 등락이 있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실적 특징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낙폭이 5%나 깊어집니다. 이제 3만 원대도 완전히 붕괴를 시켰죠.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부진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오늘 밀리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1분기 실적도 적자였는데 2분기도 암울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실적이 좋아질 그런 기미가 아직 안 보이면서 오늘 역시 2%대 후반에 밀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혹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런 미디어플렉스, 셀바이오텍, 가옥미디어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전후 정도의 흐름이고요. 미디어플렉스도 아주 힘이 좋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열어보면서 시장 팁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2000이 될 줄 알았던 그런 5월 말 6월 초였는데 자, 전일 조금만 눌린 거는 괜찮았습니다. 왜? 앞에서 좀 올랐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서 1980선, 79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무엇보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선물 쪽 수급이 영 시원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000개 가까이나 팔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결코 갈 수 없죠. 자, 생각해보면요. 글로벌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해석도 가지각색이요.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정책 센스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있고 코스피도 일단 2000에 안착도 못 시킨 채 다시 밀렸기 때문에요. 코스피도 비중 축소 내지는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차트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61선, 21선이 무너졌더라도 녹색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크게 밀렸었죠. 자, 이때 한번 급락을 했었다가 여기서 그대로 한번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그 뒤로 오르고 구불구불 올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588선까지 갔던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파란 선에서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5일 연속으로 차곡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21선을 건드려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일 이미 종가상 걸쳤었죠. 사실상 일본 니케이 생각도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지는 모습 확실히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계속 팔잖아요. 아까 외국인이 살려고 했다가도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걱정되긴 합니다. 올인하는 것이 코스닥에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결국 조금은 걱정스러운 코스닥. 일단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이탈된 코스닥이긴 한데 물론 한 번에 지지받았던 과거 경험을 되살려본다면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코스닥이 이미 주도주들이 좀 많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실적이 좋다면 여전히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근히 조선주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 거래소 코스닥 비중 조절이 좀 필수인데 비중 조절을 하려고 거래소 쪽에 들어가자니 코스피도 지금은 좀 같이 주춤한 형국입니다. 관망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엔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0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엔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0엔을 상향 돌파하고 나서 한때 103엔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 흐름은 반전됐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달러당 100엔대에서 거래됐던 엔화는 이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과 달리 부진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진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이 다소 약화되면서 달러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이르면 한두 달 뒤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존슨 홉키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5메가와트급 가스 흑연 원자로와 20에서 30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를 포함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재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원자로 2차 냉각을 위한 새로운 장치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높이고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김 총재와 양자 회동을 갖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하반기 물가 안정과 함께 추경과 투자, 수출,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한은의 지원도 충실히 시행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현 부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반기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내 경기 회복 정책 효과 역시 점검할 것은 없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기부금을 많이 내 올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을 우려했던 고소득 거액 기부자들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 제한법을 애초 개정되기 전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조특법은 직장인의 1년 소득공제 액수 한도를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7가지 비용에 지정기부금까지 합해 2,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금액 중 비정부기구에 내는 후원금과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등 지정기부금이 순서상 맨 뒤로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등 7가지 비용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지정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 금액이 줄거나 소득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해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그룹이 6월 한 달 동안 계열사별로 전략보고회를 갖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 사업본부장들이 회사별 중장기 사업 전략을 놓고 직접 머리를 맞대는 연례 회의입니다. 올해는 오늘 LG생활건강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시장 선도 경영 방침에 따른 시장 창출 제품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에 관한 전략 세션과 연구개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대가의 모태 기업인 현대건설이 13년 만에 실질적인 개동 시대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개동사옥 별관에 있는 현대건설은 내년 2월 현대가의 상직인 개동사옥 본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관에 입주해 있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 본관으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개동사옥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13년 2개월 만입니다. 현대건설은 2001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소유하던 본관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에 팔고 같은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개동사옥 별관에서 뒷방 신세를 졌습니다. SK그룹은 이달부터 워킹맘 여직원들이 출산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여성 인력을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출산 여직원은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되 양육 상황에 따라 휴직 시기 및 기간 조정을 희망할 때에는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도 지난해 9월 모든 계열사 여직원들에게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육아휴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오늘 9일 롯데 홈쇼핑에서 프레스티지 키친바흐를 런칭합니다. 키친바흐는 2006년 한샘이 고급 부엌 가구 시장을 겨냥해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주부의 편의성을 위한 자동화 기술을 접목시켜 출시한 브랜드로 월 200여 세트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키친바흐는 평형대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키친바흐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베스트 등 3가지로 나눕니다. 론칭 기념으로 방송 중 상담 예약을 한 고객에게 24개월 무이자 할부와 120만 원 상당의 와인 셀러를 증정합니다. (6월 4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